서울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후 3시 대부분의 병문안객들이 빠져나간 한적한 시간대였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단아한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재희, 강도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안주인. 그녀는 정기검진을 마치고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을 지나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길고 차가운 복도 한쪽에 놓인 대기의자.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낡은 패딩 점퍼, 바랜 청바지, 오래된 운동화. 분명히 이 VIP 병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설마. 제이 회장은 비서의 팔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젊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제이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 헬쑥하게 야윈 볼,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한때 맑고 빛나던 눈동자는 깊은 절망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러나 틀림없었다. 한서연. 3년 전 아들 강준혁과 이혼하고 떠난 전 며느리였다. 어머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고 제이 회장이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하은이가, 우리 하은이가. 서연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저 중환자실 문을 가리키며 흐느낄 뿐이었다. 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이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3년 전 생후 6개월의 갓난아기였던 손녀. 단 한 번도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 중환자실 안에 있다는 말인가. 제이 회장이 중환자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제가 엄마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나은 양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백혈병인데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서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사후 관리까지 합하면 최소 2억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골수 이식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후 면역 억제제와 관리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2억.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절망이었다. 완전한 절망. 그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제 손녀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제이 회장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미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다.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제야 그는 눈앞의 노부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듯했다. 강도그룹의 윤재희 회장.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물러갔다. 제이 회장은 그제야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지. 제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달라. 그 아이 혈관에는 강씨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 아들의 피, 내 피. 그건 이혼장 10장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서연아. 제 회장이 서연의 차갑고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은 3년 전과 너무도 달랐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 지금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서연아. 제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하은이도 그리고 너도.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병원 특실에 마련된 보호자 대기실에서 제 회장과 서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제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탁해졌고 통통했던 볼은 움푹 파여 있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30 중반은 넘어 보였다. 제 회장의 머릿속에 3년 전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겨울의 문턱에 선 11월의 어느 날 밤 아들 강준혁이 서연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니, 손목을 잡았다기보다는 끌고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았다. 준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회장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생후 6개월 된 딸 하은이까지 있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다. 서연은 완벽한 며느리였고 준혁은 그런 아내를 아꼈다. 적어도 제 회장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혁아?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이?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고아원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아이가? 결혼 후에도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성실했던 아이가?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설명해봐.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제 회장은 서연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아니, 변명이 아니라 해명의 기회였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이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왜 대답을 안 해? 부정할 거면 부정해봐. 준혁이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사진, 심지어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어떻게 봐도 평범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제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맥락이 중요했다. 서연아, 이 남자가 누구니? 설명해봐. 어떤 사정이 있는 거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아. 제2회장이 서연의 팔을 잡았다. 네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응?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어떤 사정이든 들어줄 테니까 제발 입 좀 열어. 그 순간 제2회장은 서연의 눈 속에 서린 무언가를 보았다. 깊은 슬픔 그리고 체념.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빛이 제2회장의 가슴에 박혔다. 뭔가 이상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운 여자의 눈이 저렇게 슬플 수 있을까? 저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 서연이 제2회장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 하은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건 동의해 주실 거죠?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다. 가져가. 너 같은 여자한테서 난 아이 나도 보기 싫으니까. 준혁아. 제2회장이 아들을 노려봤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하은이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였다. 그 아이에게 너 같은 여자한테서 난 아이라니.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떠났다. 생후 6개월 된 하은이를 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위자료도 양육비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만 안고 빈손으로 나갔다. 제2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뒤로 제2회장은 서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인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연락처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다. 3년. 그 긴 시간 동안 제2회장은 단 하루도 서연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서연아. 제2회장이 현재로 돌아와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은이는 왜 이렇게 됐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지 알아?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 저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끄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끊기는 뭘 끊어? 하은이 핏줄은 어떻게 끊어? 그 아이 혈관에 흐르는 피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왜 여기서 널 만났는지 알아? 운명이야, 서연아.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3년 전에 놓쳤던 진실을 찾을 기회. 제2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날 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내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 눈을 봤어. 그 눈은 바람 피운 여자의 눈이 아니었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눈이었어.
그런데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왜 변명 한마디 안 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지금이라도 말해봐.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왜 넌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어? 어머니.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사진 가짜였어요. 뭐? 아니, 사진 자체는 진짜였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맥락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2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봐.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의 무게가 느껴지는 한숨이었다. 사진 속 그 남자, 제 친오빠예요. 뭐? 제2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빠, 넌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잖아. 가족이 없다고.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친부모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향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저와 오빠만 덜렁 남겨졌죠. 그때 저희를 돌봐줄 친척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은 저희를 떠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3살이고 오빠는 8살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입양이 쉬운데 오빠처럼 큰 아이는 입양이 어려웠어요. 결국 저희는 따로 입양되었어요. 저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그 집이 파산하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고 오빠는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제2 회장은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을 들었다. 25년 동안 오빠와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오빠가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3살 때의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말기 췌장암이었어요. 죽기 전에 동생을 꼭 찾고 싶다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빠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DNA 검사 결과까지. 진짜였어요. 진짜 제 친오빠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오빠는 시한부였어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오빠를 만났어요. 비밀로요. 준혁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준혁 씨는 그때 회사 일로 너무 바빴고 저도 하은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친오빠가 나타났다고 그것도 시한부 암 환자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럼 그 사진은 오빠를 만나러 다닌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건 오빠가 미국에서 와서 호텔에 묵고 있었기 때문이고 카페에서 만난 건 얘기를 나누려고 오빠 차에서 내린 건 오빠가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이에요. 손을 잡은 건 오빠가 저한테 어렸을 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하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싶다고 해서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사진들이 어떻게 찍혔는지도 몰랐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해받기 쉬운 장면만 골라서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제2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설명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려고 했어요.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사진을 준혁 씨한테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제2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구야? 누가 그 사진을 줬어? 누구냐고 물었어,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머니 곁에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면 어머니가 다치실 거예요. 어머니의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제2 회장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금도 자신 곁에 있다고? 그 말은 곧 설마.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날카롭고 세련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병원에 계시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네요. 40대 중반의 세련된 여자가 들어섰다.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빈틈없는 화장. 제2 회장의 며느리이자 강준혁의 두 번째 아내 유민정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병원에 계시면 어떡해요. 저랑 준혁 씨가 얼마나. 민정의 말이 뚝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어머, 한서연 씨? 민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 당혹, 그리고 경계심.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가려지고 곧 달콤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3년? 아니, 3년 넘었네요. 우연이네요, 정말.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을 가장한 독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 아,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민정이 입꼬리를 올렸다. 3년 만에 시어머님 찾아온 거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은데. 뭐, 이해해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민정아, 제2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말 조심해라. 어머니, 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의 그런 어조는 처음이었다. 어머니, 설마 이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쫓겨난. 닥쳐. 제2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나는 지금 내 손녀 병원비를 내고 있는 중이야. 넌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손녀요? 무슨 손녀요? 한서연의 딸. 내 아들 강준혁의 친딸 말이야. 하나은. 민정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 아이는 이혼할 때 한서연이 데려간 거잖아요. 우리 집안과는 관계없다고? 제2 회장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아들은 없지. 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은이는 내 피가 흐르는 친손녀야. 어떻게 관계없다고 해? 민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린 것이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고 한 적 없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제2 회장이 한 발 다가섰다. 그리고 민정아,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 3년 전 그 사진 말이야.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2 회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동요. 분명한 동요였다. 무슨 사진이요? 너도 알잖아. 서연이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그 사진. 준혁이한테 그 사진을 준 사람이 누군지 나는 이제 알 것 같거든. 민정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됐어. 가봐. 나중에 얘기하자. 제2 회장이 손을 저었다. 민정은 한동안 서 있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설마 이 여자 말 믿으시는 건 아니죠? 3년 전에 바람 피운 여자, 그것도 증거까지 있는데 그 여자 말을 믿으시겠다고요? 어머니도 참. 민정아. 제2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가라고 했어.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제2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3년 전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어머니. 그 사진을 준혁이한테 준 게 민정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리고 민정이는 그 사진을 누군가한테 받았을 거야. 혼자 힘으로 너를 미행하고 사진 찍고 할 정도는 아니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한 거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서연아, 이제 다 말해줄 수 있지? 3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너는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났어? 민정이한테 무슨 협박을 받은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의 봉인이 풀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3년 전 그날 밤처럼. 제2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몇 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민정 씨가 저한테 찾아온 건 준혁 씨한테 사진이 전달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제2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틀 전이라. 그렇다면 민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 민정 씨는 준혁 씨의 비서였죠. 저는 민정 씨를 그냥 남편 회사의 직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집에 서류 가지러 오거나 일정 조율하러 올 때 마주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정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이 아니라 오빠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요. 널 미행한 거구나. 네. 민정 씨는 그날 제 앞을 딱 막아섰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오빠를 만나는 사진들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 씨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것처럼요. 그리고 말했죠. 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제2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정 씨가 말했어요. 자기는 오래전부터 준혁 씨를 좋아했다고.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서 10년 넘게 짝사랑했다고. 그런데 준혁 씨가 갑자기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민정 씨는 준혁 씨의 비서가 됐어요. 일부러요. 가까이에서 기회를 노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오빠를 만나는 걸 알게 됐을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2 회장의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래서 협박했어? 뭐라고 했어? 민정 씨가 말했어요. 이 사진을 준혁 씨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거든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겠죠? 서연 씨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고 아이도 빼앗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제가 스스로 떠나면 민정 씨가 오빠한테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요.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치료비 전액 부담하겠대요. 제2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한부 말기암 환자한테 무슨, 저도 알아요. 말기암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어머니,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25년 만에 찾은 오빠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혹시라도 기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첨단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민정 씨가 말했어요. 제가 스스로 떠나면 조용히 끝나지만 사진이 공개되면 스캔들이 될 거래요. 재벌가 며느리의 외도 스캔들. 그러면 강도그룹 주가도 떨어지고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제가 진짜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조용히 떠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넌 민정이 말대로 했구나. 네. 저는 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저 하나 떠나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민정 씨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뭐? 오빠 치료는커녕 저 떠나고 한 달 후에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차가운 병원에서 혼자서. 저한테 연락도 안 됐어요. 민정 씨가 제 연락처를 바꾸게 했거든요. 오빠가 돌아가신 걸 안 건 2달이나 지나서였어요. 제2 회장은 말을 잃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속은 거라는 걸. 민정 씨는 처음부터 오빠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내쫓기 위한 미끼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미끼에 낚인 바보 같은 년이었어요. 서연이 비참하게 웃었다. 그 뒤로 민정 씨는 준혁 씨 비서에서 약혼자가 됐고 1년 후에 결혼했죠. 저는 뉴스로 봤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된 유민정 씨의 화려한 결혼식을. 그날 저는 하은이 분유값도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제2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살면서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바보같이 속은 거예요. 제가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제가 싸웠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아니야. 넌 겁쟁이가 아니야. 제2 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오빠를 지키려고 했고, 나를 지키려고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너를 속인 사람이 한 거야. 민정이가 한 거야.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 내 아들 강준혁도 잘못했어. 아내를 믿지 않았으니까. 증거 앞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까. 제2 회장이 일어섰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바로잡을 거야. 민정이도 준혁이도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하은이는 반드시 살릴 거야. 어머니, 넌 지금 하은이만 신경 써.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제2 회장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30년간 강도그룹을 이끌어온 여자.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적을 물리쳐온 여자. 그녀가 이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제2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본인 소유의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나야. 지금 당장 조사팀 불러. 3년 전 일을 다시 파헤쳐야 해. 회장님, 3년 전이라면. 그래. 서연이 일이야. 그때 사진을 입수한 경로, 그 사진을 찍은 사람, 그리고 그 사진을 준혁이한테 전달한 사람. 모든 걸 다시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유민정. 내 며느리 말이야. 3년 전 그 시기에 유민정이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돈거래가 있었는지 전부 조사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네, 회장님. 그런데 며느리 분을 조사하시는 건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질문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2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악한 사람이 숨어 있다. 민정아, 제2 회장이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밝혀질 거야. 그리고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하은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되고 있었다. 골수 이식 적합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제2 회장의 골수가 하은이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70세의 나이에 골수 기증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2 회장은 단호했다. 내 피가 흐르는 아이야. 내가 살려야지. 의료진은 우려를 표했지만 제2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되었고 그 전까지 하은이는 집중 치료를 받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 사이 조사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박 비서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제2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3년 전 유민정은 사설 탐정 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서연을 미행시켰다. 사진을 찍은 것도 그 탐정 업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흥신소 비용이 5천만 원? 제2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시 유민정은 그냥 비서에 불과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비서가 5천만 원을 흥신소에 쓸 수 있을까? 분명 누군가 뒤에서 자금을 댔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박 비서가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다. 조사 결과 해외 계좌에서 송금된 돈입니다. 계좌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어렵지만 최종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어디야? 박 비서가 심호흡을 했다. 강현도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입니다. 제2 회장의 손이 떨렸다. 강현도, 그녀의 시동생이자 강도그룹의 부회장. 10년 전 남편이 죽은 후 끊임없이 그녀의 자리를 노려온 사람. 현도가 민정이 뒤에 있었다고? 네, 회장님. 더 조사해 본 결과 유민정 씨는 강현도 부회장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부회장님과 교류가 있었고 부회장님이 민정 씨를 도련님 비서로 추천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2 회장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현도. 처음부터 그가 배우였다. 민정을 이용해서 서연을 내쫓고 민정을 준혁의 새 아내로 앉힌 것. 모든 게 계획이었다. 왜 그랬지? 서연이를 내쫓는 게 현도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거지? 박 비서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회장님, 이건 추측입니다만 유민정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뭐? 유민정 씨는 20대 초반에 자궁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정 씨 본인도 알고 있고
아마 부회장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다. 준혁이한테 후계자가 없으면, 네, 강도그룹의 후계 구도가 흔들립니다. 도련님께 적자가 없으면 부회장님 쪽에서 후계자를 내세울 명분이 생기죠. 제 회장은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자책 때문이었다. 3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서연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조사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연이는 이 모든 걸 알았던 거야? 아마 유민정 씨의 협박 내용까지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뒤에 부회장님이 있다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현도한테 연락해.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안건이 후계자 문제야. 제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3년 만에 후계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날 밤 제 회장은 아들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준혁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준혁아, 내일 회사 나와. 이사회 있어. 이사회요? 갑자기. 안건은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준혁아. 네. 서연이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서연이. 내 전 아내. 내 전 며느리. 그 애를 만났어. 어디서요? 왜요? 병원에서. 하은이가 아파. 하은이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아무리 냉정한 척해도 하은이는 그의 피를 나눈 딸이었다.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내가 수술비 냈고 내 골수로 이식할 거야. 어머니. 그리고 준혁아. 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3년 전에 내가 본 그 사진 말이야. 그거 가짜였어. 네. 아니, 사진 자체는 진짜야. 하지만 그 남자는 서연이의 바람 상대가 아니었어. 서연이의 친오빠였어. 25년 만에 찾은 친오빠. 시한부 말기암 환자였지.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내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내쫓은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내 새 아내 유민정이 있었어. 민정이가 서연이를 모함한 거야. 어머니, 잠깐만요. 그게 말이. 내일 이사회에서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준혁아. 제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넌 3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아내를 믿지 않고 딸을 버렸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내일 이사회에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내 태도에 달렸어. 어머니. 제 회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그리고 강도그룹의 수장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도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거대한 원탁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는 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아들 강준혁이, 왼쪽에는 시동생 강현도가 앉았다. 강현도 부회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얄팍한 미소가 특징이었다.
그는 늘 부드러운 척하지만 그 안에는 독사 같은 야망이 숨어 있었다. 제 회장은 그것을 30년간 지켜봐 왔다. 형수님, 갑자기 이사회라니 무슨 일입니까? 현도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후계자 문제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후계자 문제라니.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준혁이 후계자로 인정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 안건을 꺼낸 이유가 뭘까? 형수님, 후계자 문제라면 준혁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도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 준혁이가 훌륭하지만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에게 아직 후사가 없다는 게 후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 회장이 현도의 말을 끊었다. 준혁이한테는 후사가 있어요. 네. 현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형수님, 그게 무슨... 하나은. 3년 전에 태어난 준혁이의 친딸이에요. 지금 3살이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내가 수술비를 내고 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형수님, 잠깐만요. 하나은이라면 준혁이의 전 아내 소생이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 그 아이는 전 아내가 데려갔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이혼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은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아요. 하은이는 준혁이의 친딸이고 강씨 집안의 핏줄이에요. 제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건 DNA 검사 결과예요. 내가 직접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나은은 99.99% 확률로 강준혁의 친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현도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마 이혼한 전 며느리의 아이를 후계자로.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예요. 지금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제 회장이 현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도 씨, 3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히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밝혀야 하나요? 현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형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유민정. 제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유민정이 당신 쪽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이 민정이를 준혁이 비서로 심어놓은 것도 민정이한테 돈을 대서 서연이를 미행시킨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회의실에 충격파가 퍼졌다. 이사들이 술렁거렸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도만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형수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제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 개인 비자금에서 5천만 원이 흥신소로 송금됐네요. 그 흥신소가 서연이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은 업체예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민정이 3년 전에 서연이를 만나서 협박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에요. 민정이가 직접 녹음했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서연이를 협박하는데 쓰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됐네요. 현도의 얼굴이 드디어 일그러졌다. 그게 어떻게... 궁금해요? 민정이 집을 뒤졌어요. 물론 합법적으로. 민정이가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때 이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현도 부회장, 당신은 3년 전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서 이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내 며느리를, 내 손녀의 엄마를. 그리고 대신 당신 쪽 사람을 준혁이 옆에 앉혀 놓았어요. 왜? 준혁이한테 후사가 없어야 당신 쪽에서 후계자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형수님, 현도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앉아요. 제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직 안 끝났어요. 현도가 주춤했다. 제2회장의 눈에는 30년간 강도그룹을 이끌어온 여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결정할 거예요. 첫째, 강현도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해임할지 여부. 둘째, 강준혁 대표이사의 징계 여부. 준혁이도요? 이사 중 한 명이 놀라서 물었다. 네, 준혁이도요. 제2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한 듯했다. 강준혁은 3년 전에 아내를 믿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고 자신의 친딸을 버렸어요. 이건 경영자로서의 판단력 문제이기도 해요. 증거 하나만 보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어머니, 준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제2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넌 잘못했어, 준혁아.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제2회장에게 쏠렸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현도 부회장의 이사회 해임건.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현도 부회장의 해임에 찬성 8표, 반대 2표. 반대표는 현도 본인과 그의 측근 한 명뿐이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아무리 현도가 발버둥 쳐도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것으로 강현도 부회장은 오늘부로 이사회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제2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강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도 해임됩니다. 명예 고문직도 포함해서요. 형수님, 현도가 소리쳤다.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30년간 회사를 위해 일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30년 동안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죠. 그리고 3년 전에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다. 형수님,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 없이 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갈 거예요. 30년간 당신이 한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있어서 방해된 일이 더 많았어요. 현도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형수님, 두고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에요, 현도 씨. 당신과 저 사이는 여기서 끝이에요. 문이 쾅 닫혔다. 현도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다음 안건입니다. 제2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강준혁 대표이사의 징계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어머니, 저는 준혁아. 제2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넌 잘못했어. 아내를 믿지 않고 증거 하나만 보고 판단했어. 그리고 딸을 버렸어. 그건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경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지금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믿었어야 했어요. 그 사진을 보고도 서연이의 설명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 한계야. 제2회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는 것. 그게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한계야. CEO라면 그래서는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의 맥락을 확인해야 해. 그게 리더의 자질이야. 네. 그래서 징계를 내릴 거야. 대표이사직에서 6개월간 직무 정지. 그동안 실무는 부사장단에서 대행해. 넌 6개월 동안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준혁아. 제2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연이한테 사과해. 하은이한테도. 3년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그래야겠죠. 그래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야. 이사회가 끝난 후 준혁은 한참 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던 그 밤. 그때 자신은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서연의 눈에 담긴 슬픔도,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은 딸을 버렸다. 하은아. 준혁이 중얼거렸다. 3살이 된 딸.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 백혈병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 서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3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혼자서 아이의 병과 싸우고 있었다.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대 중반의 남자. 재벌가의 후계자. 그런 그가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에게 병원 이름을 들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죽 먹을래? 아니면 수프? 서연의 목소리였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의 목소리. 엄마, 나 태어나면 놀이터 가도 돼?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이. 자신의 딸. 그럼 가야지. 태어나면 놀이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하은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거야. 진짜? 약속? 응, 약속. 준혁은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3년간 버려두었던 아이와 아내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아마 무언가를 가지러 나온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멈춰섰다. 준혁 씨?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곧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기 왜? 서연아. 준혁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그 사진 속 남자가 내 오빠였다는 것도, 민정이가 널 협박했다는 것도 다 들었어. 그래요. 난 바보였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내 눈을 안 봤어. 그냥 사진만 보고 분노에 눈이 멀어서. 준혁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알아, 서연아. 달라지는 거 없어. 3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내가 겪은 고통을 없앨 수도 없어. 하지만 나는 사과해야 해.
널 믿지 않은 것, 하은이를 버린 것,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해.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일어나요, 준혁 씨. 여기 병원이에요. 사람들이 봐요.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아, 나는 지금은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하은이 뿐이에요. 하은이가 수술 잘 받고 회복하는 것.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어. 나중에 하은이가 회복하면 그때 얘기해요. 지금은 서연이 병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돌아보았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하은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문이 닫혔다. 준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누구 왔는데 그냥 갔어. 나중에 소개해줄게. 누구? 나중에 알려줄게. 우리 하은이 밥 먹자. 준혁은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을 닦았다. 이제 시작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 그가 3년간 외면했던 책임을 지기 위한 첫걸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2주 후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다. 70세의 제2 회장에게서 채취한 골수가 3살 하은이에게 이식되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수술실 밖에서 서연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아내가 나란히 앉아 딸의 수술을 기다리는 기묘한 상황.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3년간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옆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었다.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회장님은요? 준혁이 의사에게 물었다. 어머니, 윤재희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네, 회장님도 안정적입니다. 회복실에서 휴식 중이시고요. 골수 채취 후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아직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러나 그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하은이가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서연이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을 닦았다. 고마워요. 손수건 말이에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손수건 하나에 고마워하는 서연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새삼 느껴졌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하은이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다.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에 주의해야 했지만 이식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의료진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이의 회복력이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3개월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의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제2 회장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그녀는 퇴원 후 바로 서연을 찾아왔다. 서연아, 어머니. 서연이 병실 밖으로 나왔다. 제2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대요. 다행이다. 제2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초겨울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서연아, 나는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알아, 준혁이가 내게 잘못했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어. 하지만 제2 회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이가 변하고 있어. 2주 동안 매일 병원에 왔더라고. 너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냥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돌아가고. 하은이 회복 상태 물어보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알아요. 알았어? 네.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준혁 씨가 매일 온다고. 그런데 저를 만날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간다고. 그래, 그 녀석이 용기가 없어. 내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3년간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제2 회장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너희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건 너무 뻔뻔한 부탁이니까. 다만요? 하은이 아빠로서의 기회를 한 번만 줬으면 해. 준혁이가 하은이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3년간 놓쳤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게.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응,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은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거. 그래. 하지만 두려워요. 준혁 씨가 또 저희를 버리면 어떡해요. 하은이가 아빠에게 정 붙이고 또 버려지면 그 상처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서연아. 제2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보장할게. 준혁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만약 준혁이가 또 잘못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그 녀석을 응징할게. 어머니, 나는 3년 전에 널 지키지 못했어. 그게 너무 후회돼. 그때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진실을 밝혔더라면 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하은이도 아프지 않았을지도 몰라. 제2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너와 하은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제2 회장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서연아. 다시 기회를 줘서.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초겨울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한편 유민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사회에서 강현도가 해임된 후 그녀의 뒤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민정은 발버둥 쳤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한서연이 당신 곁에 있는 게 싫어서,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게 사랑이야?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쫓아내는 게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병적인 집착. 준혁 씨,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보낼 거야. 위자료는 없어. 넌 받을 자격이 없거든. 그리고 민정 씨,
준혁이 민정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 번이라도 서연이나 하은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고는 한 번뿐이야.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3년간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민정은 강도그룹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퇴출됐다. 명품 옷도 고급 차도 강남 아파트도 전부 준혁 명의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강현도 역시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이사회에서 해임된 후 그는 자신의 비자금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2회장이 지난 30년간의 모든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가 줄줄이 나왔다. 결국 그는 구속됐다. 30년간 야망을 불태우며 호시탐탐 노려왔던 자리. 그 자리에 앉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형수님, 이건 너무합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구속되기 전 현도가 제2회장에게 소리쳤다. 가족? 제2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족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나요? 가족이 조카의 행복을 망가뜨리나요? 현도 씨, 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의 탈을 쓴 적이에요. 현도는 그렇게 쓸쓸히 끌려갔다. 30년간의 야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하은이는 드디어 퇴원했다. 6개월간의 긴 투병 생활. 그 끝에 하은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퇴원하던 날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혁이 서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3살 반의 아이는 아직 아빠의 얼굴을 몰랐다. 태어나서 6개월 만에 헤어졌으니까.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점점 하은이 가까이 다가갔다. 물론 서연의 허락을 받고서. 하은아. 서연이 무릎을 꿇고 하은이 눈높이에 맞췄다. 이 아저씨는 하은이 아빠야. 아빠?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도 아빠 있어? 응, 있어. 이 아저씨가 하은이 아빠야. 하은이가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안녕, 하은아. 나 아빠야. 아빠?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는 왜 이제 왔어? 다른 친구들 아빠는 맨날 오는데. 준혁의 가슴이 찔렸다. 3살 반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미안해, 하은아.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앞으로는 맨날 올게. 약속해. 하은이가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약속? 응, 약속. 준혁이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하은이가 씩 웃었다. 아빠, 약속 어기면 안 돼. 엄마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 응, 꼭 지킬게. 아빠가 꼭 지킬게.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3년간 혼자 키워온 딸. 그 딸이 드디어 아빠를 만났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준혁을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하은이에게는 아빠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퇴원 후 하은이는 제2회장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제2회장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연아, 넌 3년간 너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하은이는 내가 볼게. 집에 가정부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 하은이 건강 관리하면서 잘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거절은 안 받아. 그리고 너도 함께 살아. 내 집에 방 많아. 널 위한 방도 준비해놨어. 서연은 결국 제2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3년간의 고된 생활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제2회장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하은이는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준혁은 매일 퇴근 후에 집에 들렀다.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빠, 그네 밀어줘. 알았어, 잡아. 더 세게, 더 높이.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제2회장이 앉아 있었다. 서연아, 내 어머니, 행복해 보인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지켜낸 현실. 제2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넌 강한 아이야. 3년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 그 덕분에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랐어.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어머니, 그리고 서연아. 제2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이 얘기인데. 네. 그 녀석이 요즘 많이 변했어. 매일 출근 전에 하은이 방에 가서 자는 모습 보고 퇴근하면 바로 여기 와서 하은이랑 놀고 주말에는 온종일 붙어 있고. 알아요. 보고 있어요. 그 녀석이 너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알아. 내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려주는 거야.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원에서 노는 하은이와 준혁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준혁이 하은이를 안아 올려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하은이가 깔깔대며 웃었다. 어머니, 응,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3년 전에 준혁 씨가 저를 믿지 않은 건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아파요. 알아. 하지만 하은이를 보면 하은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준혁 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서연이 제2회장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준혁 씨를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신뢰하려면. 알겠어, 서연아. 시간은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저녁이 되었다. 하은이는 놀다 지쳐 일찍 잠들었다. 서연이 하은이 방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서연아, 준혁 씨.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은이 잤어? 응, 방금 잤어. 그래. 피곤했겠다. 온종일 뛰어놀았으니까. 응. 또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연아. 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3년 전에 널 믿지 않은 것, 하은이를 버린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알아. 그 사진을 봤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내 눈도
내 표정도,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그냥 분노밖에 없었어.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널 진짜 사랑했다면 적어도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서연이가 3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은이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혁 씨, 응, 나도 힘들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은이 분유값 걱정,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밤에는 하은이 돌보고, 잠잘 시간도 없었어. 미안해.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나 혼자 장례식 치렀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돈도 없어서 가장 싼 장례식장에서.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하은이가 있어서 버텼어. 하은이만 보면 힘이 났어.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 아이한테는 엄마밖에 없다고. 서연아. 그러다 하은이가 아팠어. 백혈병이래. 수술비가 2억이래.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어머니를 만났어.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하은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알아. 알고 있어. 준혁이 서연에게 한 발 다가섰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민정이랑 편하게 살면서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바랄 자격이 없어. 다만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하은이 아빠로서, 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싶어. 서연은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이 남자가 자신을 내쫓았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준혁은 6개월간 변화를 보여줬다. 일어나요, 준혁 씨. 무릎 꿇지 마요. 흙 묻어.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생각해봤어요. 하은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준혁 씨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서연아.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그리고 약속해줘요. 서연이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나를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내 말을 들어줘요. 설명할 기회를 줘요.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내 말을 듣고 판단할게. 서연아,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하은이는 4살 반이 됐다.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백혈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매일 정원에서 뛰어놀고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아빠, 나 그림 그렸어. 봐봐. 하은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도화지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하은이. 행복하게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우와, 하은이가 그렸어? 진짜 잘 그렸네. 준혁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다. 이거 아빠 방에 붙여도 돼? 응, 붙여. 서연이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준혁을 믿어도 되는지,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준혁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준혁은 매일 퇴근 후 집에 왔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은이와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다. 주말에는 온종일 하은이와 함께했다. 놀이터, 동물원, 수족관. 하은이가 가고 싶다는 곳은 어디든 데려갔다. 그리고 서연에게도. 준혁은 서연을 존중했다. 재촉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서 기다렸다. 서연이 마음을 열 때까지. 서연아.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은이는 정원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와 놀고 있었다. 응, 오늘 할 말이 있어.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1년간 준혁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일까? 뭔데?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1년 됐어. 우리가 다시 시작한 지. 응, 나는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하은이 아빠로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준혁 씨, 서연아, 나 너한테 다시 청혼하고 싶어.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다. 서연아,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간 기다렸던 말. 아니, 어쩌면 4년간 기다렸던 말. 3년간의 고통과 1년간의 치유. 그 끝에 온 이 순간. 준혁 씨,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4년 전에 널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나 싶겠지. 하지만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너를 사랑해.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지금도. 한 번도 안 사랑한 적이 없어. 다만 그때는 그 사랑을 지킬 줄 몰랐어. 이제는 달라. 이제는 알아. 사랑이 뭔지, 신뢰가 뭔지, 가족이 뭔지. 내가 가르쳐줬어. 하은이가 가르쳐줬어. 준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나랑 다시 가족이 되어줘. 하은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평생 함께해줘.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년간의 고통이 떠올랐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밤들, 오빠를 혼자 떠나보내던 날, 하은이가 아파서 미칠 것 같던 순간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1년간의 행복도 떠올랐다. 준혁이 매일 집에 오던 모습, 하은이와 함께 웃던 모습, 서연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 씨, 서연이 입을 열었다. 나 4년 전에 당신한테 상처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알아. 그때 죽고 싶었어. 진짜로. 하은이가 아니었으면 살지 못했을 거야. 미안해. 근데 서연이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년 동안 당신이 변하는 걸 봤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 그래서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다시 믿어보려고. 당신을. 서연아. 하지만 약속해.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죽어도 약속할게. 준혁이 서연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년간의 사랑, 3년간의 이별, 1년간의 치유.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하은이가 뛰어왔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은아. 준혁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다.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해. 어때? 좋아? 결혼? 그게 뭐야? 가족이 되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하은이랑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하은이가 눈을 반짝였다. 영원히? 진짜? 응, 진짜. 좋아. 나 좋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원 가득 퍼졌다. 서연도, 준혁도 함께 웃었다. 집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2 회장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서연아, 평생 사랑할게. 평생 지켜줄게. 나도 사랑해요, 준혁 씨. 하은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작은 발걸음으로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 하객들이 웃음 지었다. 아빠, 엄마, 나도 같이. 그래, 같이 가자. 준혁이 한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이 함께 걸었다. 가족으로서 제2 회장이 눈물을 닦았다. 4년 전에 이 결혼식을 처음 봤을 때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험난한 길이 될 줄은. 하지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두 사람은 다시 여기 서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서연아, 준혁아. 제2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이 제2 회장을 끌어안았다. 제2 회장도 서연을 꼭 안았다. 아니야. 내가 버텼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넌 강한 아이야. 내 딸. 어머니. 이제 진짜 내 딸이 됐구나.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준혁이 하은이를 안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할머니랑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우는 거야, 하은아. 행복하면 울어? 응, 가끔은.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것인지.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제2 회장, 서연, 준혁, 그리고 하은이. 4명의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케이크 더 줘. 하은아,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아빠, 케이크 맛있어. 그래. 아빠도 먹을래. 안 돼. 이건 내 거야. 웃음소리가 퍼졌다. 제2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년 전 이 집안은 거짓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바로잡아졌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남았다. 서연아, 내 어머니, 고마워. 서연이 제2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제가 뭘? 날 다시 며느리로 받아줘서, 그리고 하은이를 낳아줘서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야말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인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옆에서 준혁이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은아, 우리 행복하자. 응, 행복해. 아빠도 행복해.
엄마도, 엄마도 행복할 거야. 아빠가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서연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4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어진 눈빛. 준혁 씨,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아. 영원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그 노을 아래 4명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4년간의 폭풍이 지나갔다. 거짓이 진실 앞에 무너지고 악이 선 앞에 패배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랑이었다. 상처받고 찢어졌지만 다시 이어붙인 사랑. 그 사랑이 가족을 만들었다. 진짜 가족을. 제2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가장 강하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이긴다. 그것이 그녀가 70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하은아, 할머니 한번 안아줄래? 응. 하은이가 제2 회장에게 뛰어왔다. 작고 따뜻한 몸을 안으며 제2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4년간의 폭풍 끝에 찾아온 평화. 그 평화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전 며느리의 수술비를 대신 낸 재벌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여정, 용서를 향한 길, 그리고 사랑을 되찾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새 장을 열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 장을.